안녕하세요. 범블한 목독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연내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죠. 그 기준점은 바로 11월이라는 사실이고, 일단 색깔론을 따지자면 제롬 파월은 공화당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권하고 있는 바이든의 민주당과는 다른 컬러를 가지고 있고, 일단 파월은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 아닙니까? 연준 총재로서의 입지 전적을 트럼프를 밟고 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문제는 이제 금리 결정을 해야 하는 11월까지의 타임라인이 그리 길지 않다라는 점. 이번 달, 그러니까 7월 말에 한 차례, 그리고 시장이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인하 시점 9월 달, 마지막 11월은 대선 바로 다음 날이라는 점. 이것도 참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파월 입장에선 아주 골 때리는 시간에 의표를 찔러야 한다는 건데, 스스로도 중앙은행으로서의 독립적인 행보를 강조하면서 이 독자적인 길을 갈 것을 천명했지만, 그러나 무대뽀로 갈 수 없는 건 역시 여기저기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일단 11월 대선 전에 금리 버튼 자체를 누르는 것이 트럼프에게는 상당 부분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점. 시장이 만개하기를 바라는 인하의 시점이 절묘하게 바이든의 입지를 공고하게 다져주는 또 하나의 기폭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 그러나 선거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지금 집권하고 있는 바이든이 승리를 하든지 아니면 트럼프가 승리를 하든지 주사위가 던져져 봐야 하는 건데, 지금 돌아가는 판사리를 보자면 집권하고 있는 바이든이 마냥 유리한 국면은 아니라는 점이죠. 그러니 파월 입장은 더욱 난감해질 수 있는 거고, 9월 인하 버튼을 잘못 눌렀다가는 이후 트럼프가 판을 뒤집는 역전에 성공을 하게 되면 상당히 또 곤란해질 수가 있습니다. 2026년까지 임기를 보장받는 연준 의장 자리가 자칫 너무 성급한 버튼을 눌러버리는 바람에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는 위험이 있어서 상당히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공식적으로 파월은 공화당 유권자 등록이 된 리퍼블리컨인데,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그렇다고 계속해서 금리를 내리는 것에 대해서 미적지근한 모습을 보여도 현 집권당 민주당에 대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상당히 진땀 승부가 예상이 되는데, 아무튼 미국 경기 지표가 이번 달에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소프트하게 나오게 될 거고, 시장의 기대를 한껏 끌어올리게 되는 수순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점점 대선 기간으로 접어들수록 이렇게 유연하게 나오는 지표들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을까? 미국 경기 침체 부분은 어느 정도 실업률 증가와 물가지수 감소라는 형태로 이어지는 분위기지만, 갑자기 획 돌변할 수 있는 이 돌발 변수라는 캐릭터를 충분히 가지고 있죠. 연준이 충분히 터프해진 경기 지표를 바탕으로 그동안 거의 9월 인하로 세팅됐던 분위기를 일거에 뒤집을 수 있는 이 새로운 분기점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트럼프가 집권을 할 시에 파월이 9월에 인하 버튼 누른 사실에 대해서 용납을 하기가 거의 힘들지 않겠나라는 논평도 내놨었고요. 아무리 파월이 시장 중심의 연준 의장이라 하지만 이런 정치적인 안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연륜이 녹아있는 사람인데, 순진무구한 자신의 신념대로 가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얘기죠. 역시 금융권에 몸담은 전력이 거의 이런 판사리 자체에서 승률을 따지고 수익을 헤아려 볼 수밖에 없는 본능적인 촉이 발달을 한 거라, 아마도 9월 인하설은 그냥 썰로 끝날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경기 지표가 완화돼서 8월까지 나온다 하더라도 직전에 뭔가 이상 기류를 느낄 수 있는 지표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딸려온다면 다시 방향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금리라는 기후 변화인데, 지금 시장은 너무나 들떠있는 상태죠. 게다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아마도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 변동성 지수에 대한 지표가 쑥 하고 올라가게 될 겁니다. 지난주에도 이런 징조를 미국 국채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약세를 보였던 미국 국채 금리가 완전히 거꾸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었죠. 2016년 트럼프가 집권을 했을 당시에도 이런 변동성의 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컸습니다. 경기 부양과
감세에 따른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한 국채 발행에 올인을 할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유동성 확대가 증가해서 인플레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 물가 안정세가 지금 뭐 가까스로 지표를 슬슬 드러내고 있는 수준에서 다시 CPI, PPI가 반대 궤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일단 중국과의 관계는 더욱 무역 분쟁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10% 관세 때리고, 특히 중국에 대해서 뭐 거의 공격적으로 40% 이상의 관세를 때리게 될 건데, 이건 거의 뭐 중국 상품이 미국 내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엄청난 위기를 겪게 될 거고요. 지금 6월 중국의 수출 성적이 예상치를 뛰어넘는 성장세를 보였는데, 반면에 수입은 쪼그라드는 불균형. 이게 위험한 게 중국 제품이 엄청난 저가 공세를 통해서 세계 각국으로 침투해 들어가니, 지금 어찌됐든지 간에 저가의 중국 제품 때문에 자국의 제품이 힘을 못 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유럽과 미국에서 거세게 일고 있으면서 이 관세 보복으로 이어지는 분위기인데, 이렇게 중국 무역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8% 이상 성장을 했다는 건 앞으로 중국이 관세 때문에 골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 앞으로 중국 수출은 나란히 예상이 되고요. 그만큼 지금 폭발적인 증가세가 마냥 즐거운 일이 될 수 없는 건, 앞으로 이런 수출 증가세를 잘라낼 무시무시한 제재들이 유럽을 필두로 해서 미국은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된다면 뭐 거의 극악의 상황이 찾아올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입이 극도로 쪼그라든다는 건 지금 중국이 부동산을 기점으로 해서 좀처럼 내수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 수요가 그만큼 줄어들고 있는 소비 여력의 파워가 많이 식어 있어서 앞으로 수출입 불균형은 더욱 커지다가 결국 수출도 관세로 막혀버리는 이중고를 겪게 될 건데, 이 국내에서 알리와 테무가 공격적인 이커머스 잠식을 하고 있어서 거의 뭐 40% 이상 잠식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국 제품이 거의 무역 일선에서는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저가 공세를 하기 때문에 자국의 제품이 거의 지리멸렬, 한국 이커머스 시장도 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재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러니 유럽과 미국이 관세 장벽을 세우기 바쁘다는 얘기죠. 근데 중국이 이렇게 저가 공세로 국내에서 뭐 알리, 테무를 앞세워서 나오지만 중국 직구로 이루어지는 배송 체계의 장거리 시스템 때문에 몇천 원 뭐 싸게 사는 저가 제품 받기 위해서 수요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는 필요도 부쩍 높아질 거고요. 실제로 알리와 테무는 중국 공장과 직영으로 연결해서 제품을 쏴주는 형태인데, 이거 한계가 많은 거죠. 시간과의 싸움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만큼 배송 시간이 늘어진다는 거. 게다가 저가로 가다 보니까 품질이 너무 싸구려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아무튼 지금의 돌풍은 상당 부분 뒤로 밀리게 될 가능성 높아서 중국의 저가 공세는 유럽과 미국의 관세 보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엄청난 시련에 부딪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을 기조로 해서 쌓아놓은 산업 생태계가 한 번에 무너지면서 이런 산업 구조의 대변화를 이끌 만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한 중국으로선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극강의 생산성을 가진 날개가 곧바로 꺾이게 될 거란 얘기죠. 결국엔 부동산 기업의 파산이 이후엔 이커머스 시장의 재편으로 인한 알리, 테무마저도 국내에서 힘을 쓰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트럼프 재집권이라는 가정하에서 벌어지는 무역 분쟁은 거의 뭐 바이든 정부에서는 보지 못했던 혼란의 양상이 일어나게 될 것으로도 보입니다. 9월 금리 인하와 맞붙은 국내 부동산 시장의 훈풍, 뭐 또다시 삭풍이 불게 될 가능성,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요. 동시에 일본의 슈퍼엔저 쇼크는 지금 GDP를 뭐 마이너스 2.9% 정도로 낮춰야 하는 수순으로도 가고 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가뜩이나 저공비행하는 엔저 현상, 더욱 약세로 전환이 되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는 중이죠. 일본 역시도 뭐 개인 소비 부분이 지표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역사적 엔저에 따른 인플레, 불안 요소는 가장 일본을 긴장하게 만드는 부분인데, 관광 사업에서야 뭐 외국인들을 불러오는 효과는 있겠지만 통화 가치 자체의 기본 무게감이 떨어지니까 무역 수지가 계속해서 헛바퀴가 돌 수밖에 없는 건데, 일본은 1분기 실질 GDP가 마이너스 2.9% 정도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후퇴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환율이 불안정하니 당연히 물가 부분에서 뭐 민감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어서 엔저를 끌어올리려는 일본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기준금리 인상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건데, 일본도 지금 엄청난 위기 속에 있고 거의 뭐 나라 절반을 박앤세일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는 건데, 자, 이렇게 미국의 경기 지표 세계 유일의 호황을 기록하고 있기는 하지만 11월 대선을 기점으로 엄청난 후폭풍이 몰려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 미국의 유동성이 다시 한번 출렁거리게 될 것이라는 얘기고요. 인플레 위험은 극도로 높아져서 9월 이나설은 썰로 머무를 가능성 높고, 무역 분쟁의 파트너 중국은 지금 사면 초과, 유럽과 미국의 관세 보복으로 인해서 공격적인 저가 공세의 수출은 점점 차단이 될 것으로 보이고, 국내 경기 자체가 뭐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무너진 부동산 시장 회복되기 어려울 겁니다. 일본은 슈퍼엔저로 통화 가치가 무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면서 GDP 지표가 계속해서 마이너스로 돌아서니 일본 자체의 경쟁력 엄청난 수렁 속에 빠져들고 있어서 앞으로 그냥 가시밭길로 가고 있는 추세에서 빠져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삼각파도 앞에서 한국 부동산 집값만 뭐 니나노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역대급 불장이 될 거라는 정말 황당한 소식들만 전해지고 있는 시점에선 한국의 통화 가치는 이런 삼각파도 앞에 촛불과도 같은 거고, 어떤 안정적 집값 상승의 추이를 백업해 줄 만한 대외 호재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돌변해버릴 미국의 금융시장과 중국의 급격한 경기 침체, 일본의 엔저로 인한 경기 후퇴가 한국의 목을 조르고 있는 와중에 80%의 자산이 올인이 되어 있는 집값에만 몰빵하고 있는 한국, 지금의 움직임이 얼마나 위험한 리스크를 키우고 있는지는 굳이 뭐 이 세계국의 급격한 변화를 말하기도 전에 국내에서 뭐 PF 위기와 이금융권의 자산 동결, 그리고 역대급 가계부채, 이렇게 내부적으로 움직이는 구도 역시도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어떻게 거래가 6천 건 넘어선다고 서울 집값 당분간 내려오기 힘든 장기적인 추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신기루 잘못 쫓다가 사막에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반기 부동산 시장 돌아가는 판사를 잘 읽으셔서 틈새 잘 빠져나가는,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여러분의 선택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미국의 돌발 변수는 하반기 가장 큰 리스크가 될 가능성 높고요. 11월에 근사치로 갈수록 이런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고, 중국은 거의 뭐 사면 초과, 수출이 관세로 막혀서 버벅거리는 버퍼링이 심해질 겁니다. 일본은 역대급 엔저로 내부 동력, 이 통화 가치에서 잃어버렸죠. 막강한 강대국들의 돌발 변수를 국내 부동산이 이겨내고 깃발을 꽂기에는 너무 먼 길을 와버린 것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들게 하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조심조심 사방으로 잘 살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올동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법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